대한민국 안보의 핵심 사안을 날카로운 시각으로 진단하고 분석해 최적의 솔루션을 찾아내는 국방 안보 전문 큐레이션 프로그램 디펜스 프라임. 오늘도 최고의 안보 전문가 함께하겠습니다. 먼저 조선일보 유영원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국국방연구원 강성률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디펜스 프라임 오늘의 프라임 이슈 확인합니다. 네, 그야말로 안보 슈퍼 위크였습니다. 한미 동맹 70주년을 맞아서 서울에서 굵직한 회의가 연달아서 열렸는데요. 용산이 정말 들썩였죠? 네. 우리가 이제 한미 안보 협의회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쉽게 얘기하면 한미 국방장관 회담이고요. 한 번은 한국에서, 한 번은 워싱턴에서 이렇게 매년 돌아가면서 하는데 어떻게 보면 1년 중에 군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국제 회의라고 볼 수 있고요. 이것만 잘하면 올해 농사 잘 지었다. 그렇습니다. 예.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인데요. 근데 이번에는 거기 플러스해서 한 유엔사 국방장 회담이 이제 처음으로 열려가지고 네. 그 회원국이 이제 17개국인데 이 대표들도 왔고요. 근데 물론 다 장관급이 온 건 아니고 호주가 이제 방산장관으로 장관급이 왔고 그 네. 대표단이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어쩌다 보니까 국방부를 30년째 맡고 있는데 국방 전문 기자 중에 거목이시잖아요. 아이고 보시다시피 저 최고 작습니다. 근데 하여튼 그런 면에서 한미 안보 협의회를 제가 한 30번 가까이 그렇겠네요. 갔고 그런데 네. 제가 지금까지 지켜본 중에 국방부에 이렇게 많은 군사 외교 사절이 온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이었다. 네. 국방 전문 기자 거목께서 인정하셨던 슈퍼 위크였는데, 자, 한미 안보 협의 회의 11월 13일에 열렸는데 이게 최고위급의 안보 협의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한미 안보 협의회의 즉 SCM은 양국의 국방 장관을 수장으로 하는 최고위급 국방 협의체로서 한미 동맹의 어떤 발전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이 아주 중요하고요. 이 첫 회의가 1968년 5월에 시작되었고 양국 교대로 개최되면서 이번에 제55차 회의까지 진행이 되었는데요. 이번 회의에서는 무엇보다 한미 연합 방위 태세를 전반적으로 점검하면서 동맹의 국방 분야 발전 방향을 종합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예. 또한 SCM을 중심으로 한미 동맹을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시키겠다고 강조한 점도 주목되는 네,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로 가자.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미국도 우리도 굉장히 공을 들일 수밖에 없는 회의였네요. 네, 맞습니다. 우리 조소빈 앵커 이번에 국방장 회담 혹시 하는 사진이나 영상 보신 적 있나요? 봤죠, 예. 두 분 장관님이 예. 매신 넥타이가 화제가 됐어요. 빨간색. 예, 같은 예. 빨간색. 무슨 의미가 있나요? 짙은 와인색인데 우리가 한미 동맹이 혈맹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6.25 전쟁 때 같이 피를 흘렸기 때문에 네. 그런 혈맹의 의미를 갖고 더구나 이제 아까 말씀하신 동맹 70주년 그런 의미 차원에서 양국 장관이 이제 똑같은 타이를 맺고요. 네. 참고로 요거는 이제 우리 신원식 장관께서 먼저 제안을 미국 쪽에 하셨답니다. 같이 하자. 예, 근데 이제 오스틴 미 장관도 혹시 좋다 그래가지고 이제 두 분이 아주 흔쾌하게 이걸 메고 계속 행사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우연의 일치가 아니었군요. 네, 뭐 그 정도로 하여튼 이번에 네. 양쪽 다 공을 들여서 행사를 준비했다고 말씀드릴 수 그만큼 있겠습니다. 단독으로 열렸던 한미일 국방회담도 네. 화제가 됐고 네. 굉장히 중요한 자리였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 한미일 장관 회담도 사실은 그 전에도 몇 번 열렸었는데 이번에 좀 차이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그 전에는 샹그릴라 회의라고 싱가포르에서 이제 국제 아주 세계적으로 큰 국방장관 모임이 있는데 예. 이런 때 이제 그때 각각 참석을 했다가
그래 온 김에 한번 같이 보자 맞아요. 해가지고 했는데 네. 이번에는 순전히 한미일 장관 회담만을 위해서 따로 모임을 갖게 됐습니다. 물론 뭐 일본 장관은 이제 오지 못하고 화상으로 참석을 했지만 그래도 그게 어딥니까? 예, 그런 점에서 이번에 상당히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 바로 다음 날에는 한 유엔사 회원국 국방장관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70주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유엔사가 17개인데 회원국 국방장관들이 한 자리에 모였는데요. 네. 굉장히 큰 자리라 얘기하셨지만 이것도 최초였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1953년 7월 27일에 그 정전협정이 체결되었고요. 이번에 그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을 기념해서 한국과 유엔사 회원국 국방장관 및 대표들이 함께하는 최초의 회의가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주목받았는데요. 이번 회의는 크게 두 가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 일부 환영 행사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축전낭도, 네. 그리고 신원식 국방부 장관의 환영사, 그리고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의 기조 연설,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되었고요. 다음으로 이어진 2부 본회의에서는 네. 우리 국방부와 유엔사에서 주제 발표를 한 다음에 참석한 회원국들의 대표들이 의견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예.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한반도 평화 수호와 유엔사 회원국 간의 협력과 연대 강화를 위한 공동성명을 채택했습니다. 자, 이게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말씀만 들어도 상당히 의리의리한 자리였다, 어마어마한 자리였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어떤 얘기가 오갔을까요? 저희가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장광현 한국유엔사 친선협회 사무총장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언급된 것은 북핵에 대한 억지력 강화였습니다. 주요 국면별로 연합작전 수행 능력을 갖추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군 관계자가 만약 있다면 장군님 같은 분이 가실 것 같은데 저는 이미 전역을 했고요. 네, 한미 양국 최고위급 인원이 모여서 국방 차원의 동맹 의제를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이번 회의 분위기 어땠습니까? 회의에 직접 참석했던 그 관계관들의 말을 빌리자면 실제 회의장 분위기는 매우 엄숙하면서도 화기애애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숙하면서 화기애애. 네네네. 양국 국방장관이 매년 그 다자회담을 계기로 자주 만나긴 하지만 한반도 안보 현안에 대해서 심도 깊은 논의를 나누고 결정하는 것이 바로 SCM입니다. 네. 그리고 회의의 말미에 이제 발표되는 공동 성명은 양국의 국방 당국이 정말 문장 하나, 단어 하나하나까지 신경을 써서 심려를 기울여 작성하는 그 문서로서 그것만 보더라도 SCM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나타낸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친한 자리지만 굉장히 중요한 자리였다. 그렇죠. 자, 제55차 한미 안보 회의를 통해서 자유, 인권, 법치 같은 공동의 가치에 기반한 한미 동맹 강조됐죠? 네, 맞습니다. 그 한미 양국은 동맹의 미래 발전 방향에 관해서 논의를 지속해 왔고요. 네. 그러면서 지역과 글로벌 차원에서도 적극적 역할을 담당하겠다고 강조해 왔는데요. 특히 이와 관련해서 자유, 인권, 법치 등 양국이 공유하는 보편적 가치를 중심으로 한반도 지역 글로벌 차원에서 한미 동맹의 협력을 지속 발전시키겠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네. 관련해 특히 올해 4월에 진행된 한미 동맹 70주년 기념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요. 양국 정상은 공동의 가치 공유를 바탕으로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의 관계를 지속 발전시키겠다고 국제사회에 천명했고요. 네. 이번 SCM 공동성명은 이러한 가치 동맹의 논리를 국방 분야 협력의 차원에서 재확인했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요. 한미가 머리를 맞댔다는 이번 회의, 디펜스 프라임이 주목한 첫 번째 키워드 공개합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는 한미 동맹 국방 비전입니다. 국방 비전. 큰 그림을 그렸다 이런 걸까요? 우리가 이제 한미동맹 70주년 얘기하는데 사실 국제 정치에는 영원한 적도 우방도 없다고 동지도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50년을 넘어서 벌써 70년이 왔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국방 비전이 이제 이번에 처음 나온 건 아니고요. 4년 전에 이제 만들어진 게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지난 4년 동안 북한의 소형 전술핵이라든지 이런 핵미사일 위협이 급속도로 고도화가 됐습니다. 맞아요. 예. 예,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중장기 동맹 발전 방향이 지난번에 이제 국방 비전에 좀 미흡했다. 이제 그런 지적에 따라서 이번에 이제 업그레이드가 됐다. 네. 이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를 보완해서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100주년 동맹으로 나가겠다. 이게 이제 이번 내건 일종의 이제 캐치프레이즈입니다. 실제로 신원식 장관이 이제 그 국방장관 회담이 끝난 다음에 공동 기자회견을 할 때 뭐라고 그러셨냐면 한미동맹 100주년을 준비하는
미래 청사진인 한미동맹 국방 비전을 승인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70년 동안 우리가 동맹으로서 잘해왔지만 아예 네. 더 잘해서 네. 100년을 채우자 앞으로. 네. 한미 동맹 국방 비전을 통해서 또 전략적인 우선순위까지 마련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 그 SCM의 가장 큰 성과 중에 하나는 한미동맹 국방 비전을 채택한 것입니다. 예. 양국의 국방 당국이 그 불안정한 안보 환경 하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를 위해서 장차 한미 동맹이 어떠한 방향으로 발전되어야 하는지를 담은 공동 비전서를 발표한 것입니다. 네. 이 한미 동맹 국방 비전은 특히 북핵에 대한 그 억제력 강화, 그다음에 과학기술 동맹, 가치 공유 국가의 연대 강화 등 전략적인 우선순위를 네. 마련했습니다. 이 국방 비전은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의 발전이라는 양국 공동의 비전을 네. 국방 분야에서 구현하는 그런 가이드라인이 될 것입니다. 말씀하시는 게 정말 장군. 장군 출신인 게 딱 느낌이 오는데요. 네. 전략적 우선순위라는 게 사실 해야 되는 것들이 참 많은데 네. 첫 번째가 뭐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 북한의 위협을 꼽았습니다. 그만큼 양국이 심각하게 보고 있다라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한미동맹 국방 비전 전략적 우선순위 중에서 가장 먼저 언급된 것은 북핵에 대한 억제력 강화였습니다. 한미 양국 국방 당국이 한미가 함께하는 그 확장 억제를 대북 억제력의 획기적인 강화를 위한 기틀을 이번에 마련했습니다. 이는 그만큼 북한의 그 핵과 미사일 등 WMD의 그 위협을 양국 국방 당국이 엄중히 바라보고 있고 예. 이것을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것이 한미 동맹의 국방 분야 최우선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 말고도 이제 한국과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과 관련해서 협력 방안과 관련한 내용도 포함이 됐고요. 특히 한미일 3국이 안보 협력하는 거 이걸 좀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공감대가 형성이 됐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양국이 인도 태평양 전략서를 이제 다 같이 공개를 했는데요. 미국이 먼저 공개했고 한국도 이제 이어서 공개를 했는데요. 이러한 전략서 공개를 계기로 양국의 지역 전략 차원의 공조가 본격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네. 특히 이와 관련해 올해 4월에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요. 그 자유롭고 개방된 규칙 기반의 지역 질서에 대한 한미 공동의 비전을 확인한 바 있고요. 이를 바탕으로 영내 전반에서의 협력 방향도 구체화했습니다. 네. 이어서 올해 8월에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에서는요. 규칙 기반 국제 질서의 원칙에 도전하는 영내 어떠한 현상 배경 시도에 대해서도 삼국이 공동의 의지로 반대하겠다라는 점을 국제사회에 천명한 바 있고요. 네. 이러한 그 일련의 배경에서 이번 한미동맹 국방 비전에서는 인도 태평양 전역에서 한미동맹의 국방 협력을 강화하면서 네. 지역 안보에서도 더욱 적극적 역할을 모색하겠다고 강조를 한 것이고요. 또 이와 함께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화할 필요성도 재확인했습니다. 아니, 철옹성 같은 동맹을 유지하겠다, 네, 더 그렇습니다. 지키겠다 이런 뜻인데 이번 한미동맹 국방 비전과 관련해서 함께 55차 한미안보협의회에서 가치 기반의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의 기조 아래서 공동성명을 18개 조항이나 발표를 했습니다. 네. 좀 한번 좀 살펴볼까? 어떤 게 좀 눈에 띄셨어요? 네, 사실 이제 굉장히 많습니다. 네. 한미 동맹의 연륜이 쌓이면서 공동 성명 이 내용도 점점 길어지는 것 같아요. 기자분은 다 아시죠? 다 아시죠? 저도 그래서 18개 솔직히 지금 다 이제 기억을 못 하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볼 때 그중에 가장 이제 먼저 눈에 들어왔던 게 그 조기영보 위성 정보 공유 체계 강화인데요. 그 양국 장관이 이제 공동 성명에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고도화된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서 미국 조기경보 정보 공유 체계를 통해 동맹의 탐지 능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네. 이렇게 이제 밝히셨는데 우리가 이제 북한이 지금은 좀 한동안 잠잠합니다만 작년 같은 거 미사일 굉장히 많이 계속 쐈잖아요. 그랬죠. 예. 그럼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미사일 쏠 때 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의 이 DSP라는 조기경보 위성에서 그걸 탐지해서 제일 먼저 알려줍니다. 그런데 그게 실시간으로 그동안 우리가 알았던 게 아니고 네. 조금 시차가 있었어요. 그렇겠죠. 그런데 이번에 이제 논의된 것은 바로 실시간으로 그러한 정보를 우리가 받기로 했다. 이제 그런 게 의미가 엄청난 있는 것이고요. 의미네요. 그래서 예. 미국은 이런 조경보 위성을 10여 개를 이제 운용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제대로만 받으면
지금 이제 북한 미사일 쏘는 거 외에 네. 이제 새로운 기업으로 요즘 국초음속이라고 음속의 5배 이상으로 빨리 비행하는 그런 미사일 위협이 새로 부상하고 있는데 네. 그런 거에 대한 대응도 우리가 좀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네. 또 하나 이제 공동 성명에서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동맹의 포괄적 미사일 대응 전략을 심화 발전시키기 위한 공동 연구 작수에 합의했다. 네. 그러니까 뭐 연구라고 그러니까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북한 미사일 위협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 가장 이상적인 건 뭐겠습니까? 우리한테 날아오기 전에 북한 땅에서 무력화하면 그렇죠? 그러면 그렇죠. 북한에서 쏘자마자 만약에 떨어뜨리면 북한 땅에 떨어진다면 북한에 또 피해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 전에 이제 무력화할 수 있는 게 우리 입장에서 가장 이상적인 건데 네. 그걸 이제 전문 용어로 레프트 오브 런치라고 합니다. 발사의 왼편, 발사 전에 무력화한다. 근데 이제 오늘 이제 요격 미사일 같은 걸 쏴서 하는 게 아니고 예. 사이버 전자전 등을 통해서 전자파 같은 걸 보내서 그렇죠. 교란을 시키거나 사이버전을 통해서 하는 건데요. 네.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북한 미사일의 모든 단계, 발사 전부터 해서 발사 후까지 무력화하는 것들을 한미가 같이 연구하고 대책을 세우겠다. 네. 이렇게 이번에 이제 합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18개를 저희가 다 봤으면 정말 머리가 아팠을 텐데 일타 강사처럼 딱 집어주셨습니다. 이 방송 시간 내에 다 하는 게 불가능할 겁니다. 10년 만에 맞춤형 억제 전략, 이게 TDS라고 하더군요. 이게 개정이 됐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큰 성과라고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 한미 맞춤형 억제 전략은 북한의 핵이나 WMD 위협에 대비해서 2013년에 최초로 수립이 됐습니다. 이 억제 전략은 한반도 상황에 최적화한 한미 국방장관의 억제 전략이 되겠습니다. 2023 TDS는 한미 장관의 전략 지침으로서 동맹의 기획이나 계획 또 연습 발전에 대한 방향성을 제공을 하고 네. 강력한 연합방위 태세 구축을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에서 그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유 기자님 말씀을 조금 해주시긴 했는데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 이거 증진을 하는데 아까 뭐 미리 무력한다는 말씀도 해주셨지만 이거 말고 감시와 관련된 부분도 강화됐다고 들었는데요. 네네네. 예, 아시다시피 미 조기경보위성 네. 정보 공유 체계는 미국이 운용 중에 있는 우주 기반의 조기경보위성을 통해서 적이 미사일을 발사하면 그 발사된 적국의 미사일을 조기에 탐지를 해서 동맹이나 우방국에 그 관련 탐지 정보를 공유하는 그런 체계입니다. 그러니까 무력하는 거 말고도 다 또 알려주는군요. 예. 그래서 이번 SCM을 통해서 미국의 조기경보위성 정보 공유 체계에 대한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그 고도화되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서 동맹의 탐지 능력을 크게 향상시킬 것이라고 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로만 그런 게 아니라 실시간 공유를 하는 거 준비 이게 네. 아예 마무리 단계라고 들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북한이 미사일을 쏘면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경우는 이제 고각 발사할 경우 최대 1시간 정도 비행을 해요. 그러니까 상당히 그 짧지 않은 시간인데 단거리 미사일은 비행 시간이 불과 6, 7분 이내입니다. 그러니까 네. 그러면 굉장히 빨리 파악하고 정보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그전에는 어떻게 하냐면 한미 간에는 바로 이제 교환이 되고요. 그다음에 미일 간에는 바로 교환이 되는데 한일 간에는 직접 이게 할 수가 없었어요. 한 달이 건넜어야 그래서 되거든요. 미국을 통해서 해야 됐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좀 걸렸어요. 걸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한계가 있었는데 이제 이 현 정부 들어서 적극적으로 한미일이 같이 하자. 그래서 실시간으로 하자 이렇게 이제 합의를 해서 노력을 해왔고요. 근데 이게 말로만 되는 게 아니고 기술적으로 뒷받침이 돼야 그렇죠. 되겠죠. 시스템이 예. 구축이 돼야 되는데 네. 그런 시스템을 준비를 해왔고 그게 이제 준비가 지금 마지막 단계다. 이제 그런 겁니다. 연합 연습이 확대되는 얘기도 했고 우주 사이버 협력 이것도 사실 군사랑 다 연결이 되는 거잖아. 이걸 강화하겠다는 얘기도 논의됐다고요. 네, 우주 사이버 협력 강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잠깐 그 올해 4월 한미 정상회담으로 돌아가서 보면 이 회의에서 양국 정상은 한미 동맹이 우주 사이버 영역까지 포괄하는 미래 동맹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평가했는데요. 즉 한미 동맹의 외연이 기존의 지상, 해양, 공중의 차원을 넘어서 네. 우주 사이버 영역까지 확장되고 있다는 지구를 점을 다 둘러싸서 예, 그렇습니다. 네. 예. 일명 뭐 전 영역을 포괄한다 뭐 이렇게도 표현하는데요. 그 이러한 정상회담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번 SCM에서는
점증하는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동맹의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우주 사이버 분야 협력을 지속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는데요. 특히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 주목할 부분이 우리 한미 동맹의 근간인 상호 방위 조약을 우주 사이버 영역에도 적용하기 위한 네. 앞으로 한미 간의 협의가 구체화되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런 부분입니다. 전작권 전환, 또 유엔사 역할, 방위비 분담금, 동맹 현안이 상당히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도 있었죠. 네네 그렇습니다. 이번 그 여서시험에서는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계획에 명시된 이행 과업의 그 추진 경과를 검토를 하고 그다음 미래연합사로의 전작권 전환을 하기 위한 그런 향후 추진 방안에 대해서 심도 깊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네. 또한 한 유엔사 국방장관 회의를 계기로 유엔사 회원국들이 공동 성명을 채택함으로써 유사시에 한국을 위협하는 이런 적대 행위라든지 무력 공격이 제기될 경우에 네.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서 양 장관은 방위비 분담 특별 협정이 한미 연합 방위 태세에 크게 기여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네. 평가를 했습니다. 사실 뭐 저 같은 민간인들은 이게 다 군사 쪽에 계시니까 뭐 피부로 와닿으시겠지만 저희 민간인들은 잘 모를 때가 많아요. 뭐냐면 유엔사가 한반도 전쟁을 70년 동안 억제하는 데 굉장히 역할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공기 같단 말이에요. 특히 저희 세대는. 이런 것들 보면은 상당히 평화 수호자 같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켜줬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정확한 그 표현을 네. 하신 것 같습니다. 유엔사는 사실 73년 전에 북한이 불법으로 기습 남침을 감행했을 때 국제연합이 집단 안보를 발동해서 대한민국을 돕고자 만든 역사상 최초의 다국적군 통합사령부입니다. 이게 역사상 최초입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거기에다가 현재까지 유엔이 만든 유일한 그 지구상의 유일한 그 조직이기도 합니다.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이 풍전 등하의 그 위기에 처했을 때 유엔이 즉각 개입을 했고 단기간에 유엔군 사령부라는 국제연합군을 만들어서 네. 6.25 전쟁 3년 기간 동안에 연인은 194만 800여 명의 전투병력을 파병해 준 것도 기적인데 네. 그런 유엔사가 정전협정 체결 이후에 지금까지 70년 동안 이 한국에 머무르면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에 그리고 한국 방위를 위해서 묵묵히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이 자체도 하나의 그 기적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고맙기도 한 게 사실 그 6.25 전쟁은 한반도의 비극이긴 했지만 네네. 지금 다른 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 보면은 국제사회가 쉽게 개입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 부분만큼은 한국이 어떻게 보면은 국제사회 축복을 받은 상황인 거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정전협정 체결 이후부터 유엔사가 이렇게 70년 동안 한국에 이 존재하고 있다는 이 자체가 주한미군과 더불어서 북한의 공격을 전쟁을 억제하는 그런 그 기능을 지금 하고 있고 네. 또 간접적으로는 유엔사가 우리 한국에 있음으로써 영내의 안정과 질서 유지에도 기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서 한 유엔사 회원국 국방장관 회의를 개최한 것이 매우 뜻깊다는 거 이제 마음에 와닿으시죠? 계속해서 디펜스 프라임이 꼽은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는 한 유엔사 국방장관 회의 공동 성명입니다. 한 유엔사 국방장관 회의를 통해서 정전협정의 정신 그리고 약속이 지속돼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는데요. 공동 성명 내용을 좀 일타 강사처럼 짚어주실까요? 네, 하여튼 뭐 성명 내용 위주로 전해드리면 참석자들이 이제 유엔사가 6.25 전쟁 당시에 유엔 회원국이 자발적으로 제공한 전투 및 지원 전력을 성공적으로 통합지휘해서 북한의 무력 공격을 격퇴하고 대한민국의 평화를 수호하였음을 평가했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고요. 네. 한반도 평화와 자유민주를 수호하기 위해서 1953년에 체결된 정전협정의 정신과 약속이 변함없이 지속돼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또 눈길을 끄는 거는 국방장관 및 대표들이 정전협정을 관리, 이행 및 집행하는 데 있어서 모든 유엔사 회원국과 주둔국인 대한민국의 역할을 확인하고 정전협정이 한반도에서 적대 행위를 중단하고 이를 유지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것을 확인했다. 네. 이런 내용인데 한마디로 쉽게 요약하면 유엔사가 1953년 이후에도 정전협정
유지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 사실은 네. 북한은 그동안 유엔사를 인정하지 않고 그다음에 전선협정을 무력화하기 위한 많은 도발을 했습니다. 주한미군 철수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뭐 예. 유엔사 해체 주장도 네, 계속해왔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엔사는 아직 건재하다. 그리고 네. 앞으로도 그럴 것이니까 그럴 것이다. 아 북한 함부로 까불지 마라, 도발하지 마라 이런 메시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북한의 불법적인 핵 미사일 프로그램을 한 목소리로 규탄한 것도 같은 맥락이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일단 강력히 규탄했고요. 또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북한의 완전한 이행과 불법 행위 중단 책임 이런 부분도 강조했습니다. 이란 한국과 유엔사 회원국의 공동 성명은 북한의 위협이 한반도를 넘어 지역과 글로벌 차원에서도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네. 것. 그런 부분, 그런 거를 강조하면서 이런 북한의 군사적 행보를 좌시하지 않겠다라는 어떤 국제사회의 일치된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가 될 수 있고요. 네. 또한 유엔사가 한반도 평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항구적 공약을 상징하는 어떤 상징성을 지닌다는 점, 이런 점을 다시 한번 환기시켜준다는 점에서도 주목되는 내용입니다. 네. 한반도 안에서 만약에 우리 안보가 위협받는 상황이 생겼어요. 그럴 때 공동 대응하겠다라는 부분은 사실 유사시 신속하게 전력을 제공받는다고 하더라도 유엔사가 없다면 시간이 걸리고 굉장히 곤란하지 않습니까? 지금 다른 나라들 경우 보면 그렇고요. 공동 성명 내용이 상당히 든든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네. 유엔사는 한반도 유사시 회원국들이 이 전력 제공을 통해서 한미 동맹의 그 연합 작전을 견인하는 그런 중요한 임무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체결과 때를 갖춰서 했던 그 워싱턴 결의에 이어서 이번에 70년 만에 재차 동일한 내용의 공동 선언을 채택을 했습니다. 네. 그 자체가 바로 유엔사의 존재 목적을 국제사회와 북한에 충분히 과시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한간의 주장대로 유엔사가 해체된 상황에서 북한이 무력 공격을 감행할 경우에 과거 6.25 전쟁 당시처럼 국제사회가 대한민국을 돕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예. 왜 그러냐면 국제사회가 군사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돕기 위해서는 유엔 안보리에서 결의안을 채택을 해야 되는데 안보리 상임 이사국의 현재 얻은 그 구성과 성향을 볼 때 그 네. 가능성이 매우 낮기 거기 때문에 뭐 중국도 있고 러시아도 있고. 네네, 뭐, 예, 그렇습니다. 네. 설사 유엔 안보리에서 결의안을 채택한다 하더라도 각국은 다시 자국의 의회 승인 절차를 거쳐야 되고 의회에서 승인 절차를 득한 이후에는 부대를 지정하고 그 부대가 한반도로 이동하는 이런 준비와 절차 등을 고려할 때 네. 물리적으로 우리 한반도에 신속하게 전개하는 것은 매우 기대하기가 듣기만 어렵습니다. 해도 전쟁 끝났을 것 같네요. 예. 그래서 이제 북한이 사실 그 끊임없이 유엔사 해체를 주장해온 이유가 바로 유엔사가 가지고 있는 전시 전력 제공 기능을 두려워하기 때문인데요. 네. 그러나 북한도 현실적으로 유엔사 해체가 어렵다는 것을 알고는 있을 알겠죠. 겁니다. 네.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북한군 군사 기본 요리에 보면 세 가지를 강조합니다. 기습전, 속전, 속결전, 배합전.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미군을 포함한 그 유엔사 증원 전력들이 한반도에 도달하기 전에 남한을 석권하고자 하는 이런 그 기도 때문으로 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반도에 완전한 그 평화가 정착될 때까지는 유엔사가 반드시 한국에 존속해야 된다 이렇게 그 생각을 하는 것이죠. 유엔사가 어떤 액션을 취하지 않아도 그냥 한반도 안에 있다는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는 거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예. 자, 한미 동맹과 유엔사 회원국 사이에서 연합 연습을 하고 또 훈련도 함께 하기로 한 점 이것도 좀 눈에 띄는데요. 이 회원국들이 한미 연합 연습에 참가해서 같이 훈련을 통해서 연합 작전 수행 능력을 갖추는 그 자체는 그것을 더욱더 단단하게 만드는 화학적 결합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해마다 이제 연례적으로 한미 연합 연습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회원국의 지휘자라든지 지휘조라든지 또 실병력이 참가를 해서 주요 국면별로 연합 작전 수행 능력을 갖추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한반도 평화와 안정 유지를 위한 유엔사 역할에 계속 주목을 하면서 네. 연합 연습과 훈련을 통해서 상호 운용성 증진을 하는
이와 같은 노력들을 계속 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 가운데 유엔사가 유엔 역사상 최초이고 하나뿐인 조직이다. 잘 알겠습니다. 근데 이건 뭔가 유엔사를 재활성화하자. 네. 그럼 지금 활성화가 안 됐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네. 유엔사가 1953년 이후에 그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네. 그동안 북한이 이거를 무력화하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하면서 또 일부 기구가 좀 약화된 게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것을 다시 좀 활력을 불어넣자. 제가 영어를 못하지만 영어를 쓰자면 리바이털라이제이션이라고 리바이털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그게 이제 2014년쯤부터 주한미군 사령관이 사실은 유엔군 사령관도 겸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집중적으로 좀 추진을 했습니다. 이런 게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우리하고 네. 일본하고 네. 상황이 비슷한 줄 알지만 상당히 다르다면서요. 네.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냐면 유엔사가 이제 17개 회원국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 그전에는 사실 미국 빼고는 미국과 일부 영국이라든지 이런 데를 빼고는 그야말로 뭐 요원도 없고요. 파견된 요원도 없고 그냥 상징적인 그런 존재였는데 이 재활성화가 추진이 되면서 네. 일단 다른 회원국들의 요원들 뭐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몇 명이라도 한국에 파견되는 그 숫자가 좀 늘어났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한미 연합 훈련 할 때 컴퓨터를 활용한 그러니까 이제 도상 훈련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있고 또 야외 기동 훈련도 하는데 이 야외 기동을 훈련할 때 이 유엔사 회원국들이 일부 병력을 파견해서 훈련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 외에 예를 들어 호주군이 1개 소대가 와서 훈련한 적도 있는데 사실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네. 호주군이 대한민국 와서 저도 훈련하는데 약간 뉴스를 오래 했는데 뜻밖이죠. 좀 의아했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뉴질랜드라든지 이런데 군대들이 이제 와서 훈련한 게 바로 이제 유엔사 재활성의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이제 지난 정부라든지 일각에서는 이제 우리가 전시작전 통제권을 한국군이 다시 가져오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그 뒤에 이제 주한미군 사령부가 약화되는 대신에 이제 유엔사를 강화해서 어떤 뭐 영향력을 좀 계속 미국이 행사하려는 거 아니냐 그런 이제 시각도 있었는데 그거는 아니고요. 그거보다는 말씀드린 어떤 한반도에서의 전쟁 억제, 네. 그다음에 유사시 지원 강화 이런 게 이제 주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것도 여쭤보고 싶어요. 이제 유엔사가 만약 존재를 하면은 네. 전시에 이제 전방도 되게 중요한데 후방 기지도 중요하잖아요. 네. 네. 이런 거를 좀 확보하는 거 네. 이게 더 쉽게 되는 걸까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유엔사에 보면 후방 기지가 일본에 있습니다. 주일 미군 기지 중에 7개가 유엔사 후방 기지로 돼 있는데요. 우리가 북한이 도발하거나 위기 고조될 때마다 뭐가 오죠? 미국 항모전단이라든지 스텔스 전투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이 출동하는 게 특히 항모전단은 일본의 요코스카라는 데서 출동을 하는데 미국에서 오는 게 아니고. 아니고 주일 미군 기지 요코스카에서 출동을 합니다. 거기가 실함대 무항이기 때문에. 근데 이 요코스카 기지가 유엔사 후방 기지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오키나와 가데나 기지에는 F-22 스텔스기 등이 이제 배치가 되어 있는데 네. 여차하면 그거는 1시간 정도면 한반도에 출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전쟁이 났을 때 우리한테 실제로 빨리 지원해 줄 수 있는 중요한 거점이 유엔사 후방 기지고요. 아까 우리 장 장관님 잘 말씀해 주셨지만 유엔사가 만약에 없어지면 이런 유엔사 후방 기지가 한반도 전쟁 났을 때 지원해 줄 명분이 없죠. 약해지는 네. 겁니다. 근거나 이런 것들이. 민간인들은 잘 구별을 못 하는데 우리가 유엔의 일원이잖아요. 네. 근데 유엔사 회원국은 아니래요, 또. 네, 그렇습니다. 예. 우리나라는 현재 유엔사 회원국에 공식적으로 이렇게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한국은 이제 전력을 사용하는 국가, 즉 호스트 네이션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유엔사 회원국들이 제공해주는 이 전력을 우리가 사용하는 국가라는 네. 것이죠. 그래서 이제 호스트 네이션이라 부르고 제공하진 않는다. 회원국들이 제공해주는 전력을 제공해주는 국가를 이제 샌딩 스테이트라 이렇게 하는데요. 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한국 정부의 그 인식을 전환할 것을 계속 강조를 그러셨죠. 해왔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국익 차원에서 보다 유연하게 유엔사를 바라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전력을 사용하는 국가이면서 한편으로는 유사시에 전력을 제공해서 우리와 같이 함께 싸울 이런 전력 제공국들과 그렇죠. 일체감을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유엔사 회원국으로 같이 드는 것이 국익에 유리하다 하는 이런 주장이고요. 사실 이제 북한이 예를 들어서 공격을 하게 돼서 방어 준비 태세,
우리가 이제 대포콘이라고 부르는데 이 대포콘이 발령이 되면 대포콘 3에서 2, 1으로 이렇게 격상되는 그 단계별로 우리 한국군을 한미연합 지휘체계인 한미연합사에 전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자체도 엄밀히 보면 전력 제공의 그 의미가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호스트 네이션이면서 샌딩 스테이스 또는 준 샌딩 스테이스로서 활동하는 것이 네. 평상시에 그 유엔사를 구성하는 회원국들과의 어떤 융화도 잘 될 것이고 또 전시의 전력 제공을 통해서 연합 전투력 지수를 강화할 수 있는 그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전부터 오랫동안 이제 주장을 해하셨던 부분이 이번에 아주 열린 마음으로 검토해보겠다 하니까 굉장히 마음이 뿌듯하셨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주장한 당사자로서. 네. 네, 요즘 아주 보람을 느낍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한 유엔사 회원국 국방장관 회의를 계기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한국 국방부가 유엔사 회원국에 가입하는 문제를 정말 열린 마음으로 이렇게 검토하겠다는 그런 발표가 있었는데요. 저는 뭐 거기에 대해서 매우 고무적이고 희망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보다 더 우리가 유엔사와 협력을 더 강화해야 된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얘기 나오는 것 자체가 우리의 국방력이 올라갔고 또 국가 위상이 올라갔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네. 유엔사 지휘부에 우리 군 관계자가 만약 있다면 장군님 같은 분이 가실 것 같은데 그런 게 그냥 한 번 가는 게 아니고 좀 아예 많이 가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네, 제가 또 확인한 바로도 국방부와 유엔사가 우리 군의 유엔사 참모부 참여에 대해서 장성급 장교까지 포함해서 네. 적정 인원과 직책을 진지하게 논의하고 있습니다. 주요 직책에 포진하게 된다면 네. 국가관이나 또 군인 정신 또 어학 능력 이런 것을 다 갖춘 좀 우수한 인재들. 우수한 인재들이 대거 좀 많이 좀 들어가서 유엔사 내의 어떤 한국군의 어떤 위상도 좀 세우고 또 우리 한국 정부의 어떤 입지도 좀 강화시키는 이런 그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기여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미안보협의회와 한 유엔사 회원국 장관회의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제가 오늘 정말 장군의 포스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우리를 지켜주는 분이 있었구나 든든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디펜스 프라임 참 좋은 프로입니다. 한국 유엔사 친선협회 장광현 사무총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D 프라임이 주목한 D-데이즈 함께 보시죠. 올해 4월 개최된 한미정상회담에서 채택된 워싱턴 선언. 워싱턴 선언은 북한의 핵 확장 억제 강화를 필두로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해가는 한미동맹의 이정표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우리 현대사의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한 워싱턴 선언은 이번 한 번이 아닙니다. 지금으로부터 70년 전 대한민국을 굳건히 지켜내기 위한 다짐이 실린 또 다른 워싱턴 선언이 있었습니다. 디펜스 프라임이 주목한 오늘의 디데일즈. 1953년 7월 27일 6.25 전쟁에 참전했던 유엔 회원국 16개국의 약속. 70년 전 그날의 워싱턴 선언을 들여다봅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북한군의 기습 남침으로 벌어진 1129일간의 기나긴 전쟁. 125만여 명의 사상자 발생. 6.25 전쟁은 우리에게서 많은 것을 앗아갔습니다. 풍전등화의 긴박한 상황에 놓인 그 당시 유엔 안보리 결의 제84호라는 국제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1950년 7월 24일 미국이 주도하는 유엔군 사령부가 창설되었고 미국을 포함한 16개 유엔 회원국 전투병력이 유엔군 사령부를 통해 참전했으며 6개국의 의료 지원과 함께 41개국의 물자 지원이 이어지는 등 국제사회는 힘을 모아 위기 속 대한민국을 지켜주었습니다. 6.25 전쟁이 일어난 3년 동안 유엔군 약 194만 명 참전, 총 15만 239명의 희생자 발생. 대한민국에서 목숨을 바쳐 희생한 이들이 있었기에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체결되던 바로 그날 6.25 전쟁의 전투병력을 파병한 16개국은 워싱턴에 모여 한국 정전에 관한 합동정책 선언인 워싱턴 선언을 발표하고 한반도에서 유엔 원칙에 반한 무력 공격이 재발할 경우 다시 단결하여 즉각적으로 이에 대항할 것임을 약속했습니다. 워싱턴 선언 이후 지금까지 역사상 최초의 다국적 통합군 사령부인 유엔군 사령부는 한반도 정전 상황에서는 정전협정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유사시에는 전력 제공자로 임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상시 준비 태세를 위한 유엔사 후방기지 유지 및 관리 등 주어진 임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지속되는 핵미사일 개발에 맞서 우방국과의 동맹과 국제사회와의 연대가 더욱 중요시되는 지금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나아가는 한미동맹과 유엔사의 의미를 되새기고 지난날 목숨 바쳐 이 나라를 지켜낸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70년이 넘는 역사와 함께 두 번의 워싱턴 선언으로 더욱 강력해진 한미동맹 그리고 유엔사 회원국과의 끈끈한 연대까지 70주년을 넘어 앞으로의 100년을 향한 도약을 응원합니다. 자,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동맹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뼈저리게 느꼈다는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유사시에 나와 함께 싸워줄 내 편이 있다는 거 참 든든한데요. 자, 그런 점에서 한미 동맹과 유엔사 정말 지구상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제가 20년 전 2003년에 이제 한미동맹 50주년 그때 행사를 많이 했어요. 네.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세계적으로 유례 없는 50년 동맹이다. 근데 예, 70년이면. 근데 벌써 20년이 추가돼서 70년 동맹이 됐습니다. 예. 그 자체가 상당히 세계적으로 정말 유례 찾기 힘든 그런 동맹인데 여기 더 나가서 이제 30년을 더 보태서 이제 100년으로 나가자.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제가 이제 그런 질문을 종종 드려요. 유엔사 반대하시는 분, 해체 주장하시는 분한테. 그러면 만약에 지금 대한민국 우리 엄청 크지 않았습니까? 네. 세계 이제 네. 뭐 10위권 안에 드는 강국이 됐는데 우리가 만약에 유엔사 같은 17개 나라, 16개 나라의 국제기구를 새로 맨 땅에서 새로 만든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영국이라든지 이런 나라, 영영 국가 포함해서 프랑스라든지 이런 나라 다 끌어들여서 아휴. 만드는 게 쉽게 가능하겠어요? 그렇게 따져보면 네. 정말 유엔사는 우리한테 주어진 큰 혜택이다. 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잘 활용을 해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하나 이제 통일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대체가 되면 물론 이제 유엔사는 존재할 이유는 없어집니다. 근데 명칭을 바꿔서 다른 그렇죠. 우리가 이제 통일 과정에 이제 과정과 관련해서 어떤 중국의 개입 가능성 같은 것도 많이 우려하지 네, 않습니까? 네. 그럴 경우 우리가 미국은 단독으로 올라가서 제대로 대응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그래서 유엔의 이름으로 이제 대응을 하는 게 아무래도 효과적이겠죠. 이제 그런 면에서도 유엔사의 필요성을 계속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이게 맞는 맞습니다. 비유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freedom is not free란 말이 네, 있잖아요. 그렇죠.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네. 근데 유엔사만큼은 우리가 굉장히 기적적으로 누렸던 특혜였다라는 생각마저 오늘 저는 들더라고요. 네. 앞으로 이제 시간을 더 이제 채워갈 거예요. 100년을 향해서. 이게 단순히 시간을 채우는 게 아니라 좀 접촉면도 늘리고 더 친해져야 되지 네,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이번에 그 한 유엔사 회원국 국방장관 회의가 사실상 이제 1차 회의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앞으로 정례화할 것이기 그러니까요. 때문에요. 이렇게 그 회의를 정례하는 동시에 그동안 회의가 좀 뭐랄까 우리가 그 친선호나 이런 게 좀 미국을 중심으로만 너무 강조되고 추진된 게 있다 보니까 유엔사 회원국 전반에 대한 좀 이런 친선호라든지 이런 유대 접촉 이런 거를 확대할 필요성이 이제 좀 강조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친소노 차원에서는 그 6.25 전쟁 참전 국가의 장교들을 대상으로 한 뭐 국내 수탁 교육 네, 확대 뭐 이런 방안이 좀 일부에서 또 제안이 되고 있고요. 또 보훈활동 차원에서는 단순한 어떤 그 의례적인 걸 떠나서 그 참전 국가 내에서 한국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는 이런 공공외교의 접근법과 연계시키는 이런 접근법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55차 한미안보협의회의와 한 유엔사 회원국 국방장관 회의 내용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70주년을 넘어 향후 100년을 향해 도약하는 한미 동맹이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동맹, 또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계속해서 커 나가기를 기원해 봅니다. 자, 디펜스 프라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목요일 밤 10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